소백산 자락 어느 산골 마을에 귀가 어둡다는 이유로 바보라 불리던 며느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늦작을 아침 한 사내가 관아아전을 앞세우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병든 시어머니 앞에서 집 뒤 밭을 내놓으라 육박 지르고 손이 불편한 남편까지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던 그때 늘 말없이 뒤에 서 있던 며느리가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숨겨온 거짓을 단 한마디로 찔렀지요. 모두가 바보라 여겼던 그 며느리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한마디에 어째서 관아아전마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던 것일까요? 소백산 자락구렁재 아래엔 밥실이라 불리는 작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다. 아침 안개가 채 겉이기도 전에 저녁이 찾아오고 봄이 왔나 싶으면 어느새 처마 끝에 고드름이 달리는 외진 곳이었다. 마을 가장 낮은 자리, 돌담도 제대로 쌓지 못한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비탈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집엔 병든 어머니 전씨 부인과 외아들 재봉이 살고 있었다. 재봉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팔꿈치 아래로 힘이 없어 도끼 자루를 쥐면 금세 떨렸고 지게를 쥘 때도 오른손으로는 결박 하나 제대로 묶지 못했다. 그런 몸으로도 매일 구렁재를 넘어 땔감을 모아 장터에 내다 팔았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재봉이 땔감 한 짐을 내려놓자 행상 하나가 슬쩍 발로 지게를 건드렸다. 땔감 꾸러미가 풀리며 길 위로 흩어졌다. 오른손으로 결박을 제대로 묶지 못한 탓이었다. 행상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손병신이 짐은 무슨. 그 소리를 들은 재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흩어진 나무를 하나씩 주워 모으며 그냥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배워온 방식이었다. 전씨 부인 또한 성한 몸이 아니었다. 기침을 달고 살면서도 새벽이면 들로 나갔다. 봄이면 쑥을 캐고 여름엔 꽃잎을 따고 가을엔 버섯을 주워왔다. 허나 겨울이 깊어지면 남는 건 허위께 언발 자국뿐이었다. 두 모자가 나눠 먹는 좁쌀죽 한 그릇, 그것이 이 집의 하루였다. 장터의 진외상은 해가 바뀔수록 늘어났다. 쉿, 기름, 새우젓, 소금, 살아보겠다고 가져간 것들이 장부 안에 빼곡히 쌓여가고 있었다. 장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임달수였다. 장터 근처에서 손버릇이 고약하기로 이름난 사내였다. 외상을 줄 때는 베푸듯이 하고 받을 때는 사람 목줄을 쥐듯이 하는 자였다. 그가 나타날 때마다 장터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오죽하면 그 장부의 이름이 올라가면 집안이 망한다는 소리까지 돌았겠는가. 그런데 그 임달수가 어느 날 다시 전씨 집 살인문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 임달수는 혼자 오지 않았다. 관아아전을 옆에 데리고 왔다. 갓을 삐딱하게 쓴 그 아전은 두루마리 하나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박실골 어귀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저 둘이 함께 다니면 누군가 집안이 뒤집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술을 고르던 전씨 부인은 그 둘을 보자마자 손이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장부 생각이 났다. 해가 바뀌도록 갚지 못한 외상들이 한꺼번에 멀리속에서 쏟아져 내렸다. 임달수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아전은 마당에 서서 팔짱을 꽂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서 있는데도 그 존재만으로 마당이 좁아지는 것 같았다. 임달수가
천천히 품에서 꺼낸 것은 외상 이름이 빼곡히 적힌 장부 한 권이었다. 그것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펼쳤다. 전시 부인의 이름 아래엔 곡식, 기름, 새우젓, 소금, 미역, 살아보겠다고 가져간 것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전시 부인, 임달수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나도 손 털어야 할 때가 됐어. 장부에 적힌 글자가 사람을 눌러 죽일 지경이니 빚은 빚이고 도리는 도리다만 나도 사람이요. 이만큼 봐줬으면 이젠 갚을 때도 되지 않았어. 임달수는 장부를 툭 덮으며 입꼬리를 비죽올렸다. 전씨 집이 외상 갚기 힘든 형편이란 걸 내가 왜 모르겠소. 그래서 말인데 이 많은 외상을 없던 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도가 하나 있긴 있소만. 전씨 부인은 두 눈을 크게 떴다. 나 그 제안은 기대라기보다 불길한 예감에 가까웠다. 임달수처럼 제 것을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내가 선뜻 빚을 없애주겠다는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상했다. 무슨 방법이요? 그녀가 묻자 임달수는 입꼬리를 다시 한번 말아올리며 말했다. 내게 딸이 하나 있소. 근데 그 아이가 귀가 좀 어둡고 말도 잘 못 알아듣지. 어디다 내놓기도 미망한 계집인데 나이는 찰대로 찼고 그렇다고 평생 집안에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잖소. 그는 장부를 천천히 품에 넣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모자라긴 해도 심성은 착한 아이요.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준다면 이 장부는 여기서 끝내드리리다. 전씨 부인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아니, 그래도 어찌 사람을 빚값 대신 드리란 말이오. 그녀의 말에 임달수는 삐죽 웃으며 대꾸했다. 그게 멀쩡한 계집이었으면 네, 어찌 빚이랑 맞바꾸자고 말이나 꺼냈겠소. 모자란 계집이니까 드리는 거요. 무렵 제봉에게는 잊히지 않는 날이 하나 있었소. 장터에서 땔감을 내려놓자 행상이 발로 지게를 건드린 그날이었다. 땔감이 흩어지고 비웃음 소리가 들리고 재봉이 쪼그려 앉아 나무를 하나씩 주워 담던 그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못 본 척 지나쳤다. 재봉은 그날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다.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보였다. 전씨 부인도 그날 낌새를 눈치챘다. 아들의 얼굴에서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전씨 부인은 기침을 오래 했다. 재봉이 등을 두드려 주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임달수가 그날 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 그는 마당에 낡은 집신 한 켤레를 던졌다. 하고 흙바닥에 떨어진 집신은 이미 뒤축이 달아 구멍이 나 있었다. 전씨 부인이 눈을 들자 임달수가 말했다. 짐은 따로 없어. 그 아이 신발도 필요 없어. 어차피 거기 가면 갈아 신겠지. 낡은 집신을 그렇게 내던지는 그 손짓이 딸을 내던지는 손짓과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다. 전씨 부인, 여기 도장 찍으시오. 아전이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연분을 전시집 며느리로 드리는 대신 지금까지의 외상을 모두 탕감한다는 혼서와 약조문이었다. 전씨 부인은 글자를 읽지 못했으나 임달수가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대목을 듣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아전도 그 아래에 증인으로 제 도장을 눌렀다. 임달수는 같은 내용을 옮겨 적은 부본에도 전씨 부인의 도장과 아전의 증인 도장을 다시 눌렀다. 그러고는 원본은 자신이 보관하겠다며 품에 넣고 부본 한 장만 전씨 부인에게 건넸다. 종이 한 장이 훗날 임달수의 거짓을 뒤집는 증거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 전씨 부인은 알지 못했다.
임달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한 가지만 아시오. 만약 저 아이를 도로 돌려보내면 이 외상장부는 다시 살아나오. 그것도 이자를 얹어서. 그 말이 어찌나 가볍게 나왔는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닫혔다. 전씨 부인은 한동안 마당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주들이 무릎에서 굴러 떠더졌지만 죽지 않았다. 방금 아들에게 어떤 짐을 지워야 하는지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얼마 뒤 지게 소리가 들렸다. 재봉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재봉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귀가 어둡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처자가 온다는 말을, 아버지가 빚 대신 내놓은 딸이라는 말을, 방 안엔 처마 끝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재봉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다 손까지 불편한 저한테 어느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처자라도 저한테 오겠다는 것만 해도 그저 고마운 거지요. 전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물방울이 맺히고 있었다. 아들이 스스로를 낮추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가슴을 더 아리게 했다. 며칠 뒤였다. 임달수는 이웃 마을 노파 하나를 시켜 딸을 데려오게 했다. 그러나 노파는 박실마을 어기까지만 왔다. 느티나무 앞에서 소녀의 손목을 누우며 말했다. 저기 저 집이다. 나는 여기까지만이야. 빚은 여기까지라고 했거든. 그리고 돌아서 버렸다. 소녀는 노파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자신이 빚값으로 보내줬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소녀는 그 사실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몸을 돌려 비탈 아래 촉가를 내려다보았다. 이역만 얹힌 낮고 허름한 집이었다. 살인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소녀는 두 손에 든 페랭이 꽃을 가슴 앞에 꼭 모았다. 오는 길에 고갯마루에서 꺾어온 것이었다. 아무도 꺾어달라 한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가져가라 한 사람도 없었다. 그냥 예뻐서 꺾어왔다. 소녀는 그 꽃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천천히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갔다. 구렁지에 내리막 흙길 끝에서 연부는 맨발로 서 있었다. 저고리는 헤어졌고 멀리는 반쯤 풀린 채였다. 긴 길을 걸어온 것이 틀림없었다. 흙먼지가 발목까지 올라와 있었고 발바닥엔 군데군데 긁힌 자국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 얼굴에는 해가 질 무렵 들판에서 뛰놀다 돌아온 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이 멀그머져 있었다. 전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초가 앞에 선 연부는 전씨 부인을 보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 왔어요. 아버지가 여기로 가라 해서요. 걸음은 느렸고 말투는 어눌했으며 눈빛은 자꾸만 먼 곳을 향했다. 여기가 내 시집이라 해서요. 연부는 두 손에 들고 온 페레니 꽃을 전씨 부인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다. 말없이 받아든 전씨 부인은 왜인지 그 꽃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야생에서 꺾어온 것이라 꽃잎이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색은 선명했다. 손에 들면 금세 시들 것 같은 꽃인데 이 아이가 쥐고 온 것이라 아직 시들지 않았다는 것이 왜인지 이상하게 느껴졌다. 전씨 부인은 연분을 마루로 데려갔다. 앉아라. 연분이 앉았다. 이름이 뭐냐? 연분인 무슨 뜻이냐? 연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몰라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전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연분이라는 이름에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임달수가 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으나 이름이란 지은 사람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다. 저녁밥은 먹었냐? 못 먹었어요. 전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 기다려라. 남은 좁쌀로 죽 한 그릇을 끓여들고 나왔다. 연분이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후후 불며 먹기 시작했다. 전씨 부인은 그 옆에 앉아 연분이 죽을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내 며느리란 말이냐. 전씨 부인은 마른 입술을 다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숨인지 체념인지 모를 긴 숨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그때였다. 안채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재봉이 문지방을 넘어 나왔다. 연분은 고개를 들고 지붕 쪽을 보며 싱근 웃었다. 아치, 까치가 먼저 날았다. 재봉이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 지붕마루 끝에서 까치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오르는 게 보였다. 연분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까치가 먼저 울고 그 다음에 오라버니가 나오시길래요. 우리 할매가 그러던디 그런 날은 좋은 일이 온대요. 오라버니가 제 신랑 맞쭌. 저 시집 참말로 잘 온 것 같구만요. 재봉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어라 대꾸하고 싶었으나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연분이 먼쓱하게 웃으며 먼저 다가왔다. 저는 연분이에요. 외상값 갚으러 왔어요.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속삭이듯 덧붙였다. 올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집이 외상을 많이 지어서 내가 여기 와야 빚이 사라진다고. 말에 재봉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자기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모르는 걸까?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걸까? 재봉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집신도 신지 않은 연분의 발에 시선이 갔다. 발바닥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군데군데 긁혀 피가 맺힌 자리도 있었다. 발 안 아프오. 연분은 눈을 껌뻑이며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맨발로 구렁재를 넘었잖소. 돌이 많아 발이 까졌을 터인데 안 아프냐고 물었어. 연분은 한참 발바닥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몰랐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그냥 걷다 보니 아픈 줄도 몰랐네요. 재봉은 아무 말 없이 연분을 마루에 앉혔다. 그리고 부엌에서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와 깨끗한 헝겊을 들고 나와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발 좀 씻으시오. 물이 식기 전에 재봉이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연분은 한동안 대야만 바라보았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자 온기가 상처난 발바닥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신을 위해 물을 데워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연분에게는 낯설고 또 낯설었다. 그녀의 눈이 조금 붉어졌다. 대때 연분은 오는 길에 구렁재 중턱에서 주운 납작하고 둥근 돌멩이를 꺼냈다. 눈처럼 패인 자국 2개와 납작한 코 같은 돌출보, 조금 삐뚤어진 선 하나가 어딘가 모르게 방금 본 재봉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연분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돌멩이를 저고리 솜에 안 깊숙이 넣었다. 이 낯선 집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준 사람의 얼굴을 닮은 돌이었다. 날 저녁 전씨 부인은 마을 이장 영감과 이웃 노파 하나를 불렀다. 잔치를 벌일 형편은 아니었으므로 재봉과 연분은 선친의 위패 앞에 나란히 절을 올리고 맹물에 가까운 막걸리 한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혼례를 대신했다. 이장 영감은
임달수가 남긴 문서를 확인하고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증언해 주었다. 밤이 되자 재봉은 제 방을 연분에게 내주고 자신은 마루에서 자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분은 문이 닫힌 낯선 방이 답답하다며 지붕 틈으로 별이 보이는 헛간이 더 편하다고 했다. 전씨 부인은 억지로 들이지 않고 두꺼운 집자리와 낡은 이불 한 채를 가져다 주었다. 연분은 헛간집 위에 누워 지붕 틈 사이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아버지 집이 아니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 따뜻한 물이 아직 발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연분은 소매 안돌멩이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이 집에 있어도 될까? 있어도 될 것 같았다. 부엌에서는 전씨 부인이 앞것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불을 다 꺼야 하는데 손이 멈추지 않았다. 헛간 쪽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잠이 들었나? 전씨 부인은 앞것이 속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허나 아직 시들지 않은 페랭이 꽃이 마루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이 왠지 자꾸 눈에 밟혔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분이 온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집안은 고요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뒤숭숭해졌다. 그 아이가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랬어. 연분은 소리를 작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했다. 뒤에서 부르면 못 들었다. 그러나 눈앞에서 또박또박 말하면 알아들었고 얼굴 표정을 보면 기분을 읽었다. 말보다 몸짓을, 설명보다 상황을 먼저 읽는 아이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이 아이가 모자라다고 생각했다. 들리는 것이 적은이 말하는 것도 적었고 말하는 것이 적은이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들었다. 전씨 부인도 처음에는 그리 생각했다. 장에 가서 말린 반찬거리를 사오라 했더니 싱싱한 나물을 잔뜩 사왔다. 왜 이런 걸 사왔냐고 물으니 연분이 대답했다. 저 할머니가 하루 종일 팔지 못해서요. 들고 계신 걸 보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전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다. 당무일을 퍼주라고 했더니 한참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나가보니 밥상에 따끈한 밥 한 그릇에 김치까지 차려 들고 가서 닭들한테 천천히 드세요 하고 있는 거였다. 어머, 왜 밥을 퍼줬냐? 연분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모이가 없어서요. 그럼 쌀을 퍼줘야 하는 거지. 밥을 퍼주면 어쩌냐? 연분이 고개를 켜웃다. 밥이 더 맛있잖아요. 전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봉은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 웃음이 나오는 것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뒤 점심 무렵이었다. 재봉이 철을 봤다는 소문을 들은 이웃 부인 몇몇이 슬금슬금 전씨 집 마당으로 몰려들었다. 아니, 재봉이 색시를 얻었다면서요. 도대체 어떤 처자가 시집을 왔을까? 얼굴 좀 보자 하고 왔지 뭐요. 빨래를 걷고 있던 전씨 부인은 얼굴이 하얘졌다. 연분이 또 무슨 엉뚱한 말을 내뱉을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부인들을 마루에 앉히고는 연분을 부엌으로 조용히 불렀다. 머느라 손님들 오셨다. 있는 반찬으로 대강 점심상 좀 차려봐라. 보기 좋게, 알겠지? 연분은 눈을 껌뻑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기 좋게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어머님. 쌀이야 애당초 없었다. 남은 좁쌀 한 조, 덩어리진 된장, 말라붙은 고사리 몇 줄기, 감자 2덩이. 연분은 감자를 찐 뒤 절구에 넣고 찢기 시작했다.
이렇게 쿵쿵 찍으면 떡처럼 되겠지? 감자를 찍던 중 옆에 놓여 있던 삶은 검은 콩 한 줌을 실수로 건드리고 말았다. 어머, 이거 어쩌지? 에잇, 모르겠다. 그냥 같이 섞어버려야겠다. 잠시 후 연분이 상을 들고 나왔다. 시래기국, 감자떡, 된장 고사리구이, 좁쌀밥. 전씨 부인은 속이 타들어갔다. 또 별 희한한 걸 만들어 왔구만. 그런데 먼저 한 부인이 조심스레 감자떡을 한 입 떼어 먹었다. 잠시 후 그 표정이 바뀌었다. 실수로 검은 콩이 섞인 감자떡은 구수한 단맛에 톡톡 씹히는 고소한 식감이 더해졌다. 오메, 이게 참말로 묘하게 맛있네. 이 떡 어디서 배운 거요? 연부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배운 건 아니고요. 감자 찍다가 콩을 쏟아버려서 버리기 아까워 그냥 섞어버린 건데요. 그 말에 한 부인이 물었다. 아가씨, 혹시 귀가 좀 어두우시오? 연부는 잘못 알아들은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예? 뭐라 하셨어요? 잠시 조용해졌다. 부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전씨 부인은 얼굴이 굳었다. 헌데 바로 그 순간 연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아, 혹시 더 드시겠냐고 하신 거예요. 저 더 가져올게요. 부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부인들이 돌아간 뒤 전씨 부인은 마루 끝에 앉아 감자떡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천천히 한 입 베어 먹었다. 정말 묘하게 맛있었다. 실수로 만든 것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아이가 한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틀린 것 같았는데 맞았고, 엉뚱한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이상하게 괜찮았다. 전씨 부인은 연분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뱉었다. 진짜 이상한 계집이구먼. 그날 저녁 전씨 부인이 연분에게 물었다. 그 떡 내일 또 만들 수 있냐? 연분이 대답했다. 그런데 내일은 콩을 또 실수로 쏟아야 하는 거예요. 전씨 부인은 잠시 멈췄다가 웃음이 새어나왔다. 실수 말고 그냥 넣으면 된다, 이야이야. 연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쉽겠네요. 그런데 말이지요. 며칠 뒤 연분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웃 안악들이 길을 막았었다. 재봉이 철을 봤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을 사람들이 슬금슬금 연분을 구경하러 왔는데 한 안악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이게 재봉이 철하는 애야. 아니 진짜 좀 모자란 것 같네.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연부는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았다. 그녀는 그냥 웃었다. 해맑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안악들이 돌아간 뒤였다. 아버지를 따라 장터를 떠돌며 장부와 문서를 어깨너머로 보아온 연부는 길가 흙 위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더니 이내 지워버렸다. 재봉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부나, 뭘 썼소? 연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아무것도요. 재봉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흙 위의 흔적을 보았다. 거의 다 지워져 있었지만 획이 하나 남아있었다. 바보라는 글자의 첫 획이었다. 재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분이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따뜻한 봄날 전씨 부인은 연분에게 수수씨가 담긴 자루를 주며 당부했다. 머느라 마당 옆밭에 수수씨 좀 뿌려놔라. 장마 오기 전에 뿌려야 싹이 난다. 연분은 예 하고 대답하고 나갔다. 그런데 연분은 밭에 가기 전에 멈칫했다. 마당 옆밭은 낮은 자리에 있었다. 땅이 질었고 물 빠짐이 좋지 않아 보였다. 연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개미들이 줄지어
흙무더기를 위쪽으로 올리고 있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왔다. 연부는 아버지 따라 장터를 돌던 시절 비를 앞두고 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몸으로 배웠다. 이 바람 냄새, 이 개미들의 움직임, 큰 비가 올 것이었다. 연부는 마당 옆밭이 아닌 길 건너 변신해 묵은 밭으로 걸어갔다. 오래 버려진 그 밭은 모래가 섞인 높은 자리였다. 그곳에 씨를 불렸다. 그런데 이틀 뒤 욕심 많고 성질 고약하기로 소문난 변씨가 마을 이장 영감을 앞세우고 불같이 달려왔다. 이장 어르신, 허락도 안 받고 남의 밭에 씨를 뿌려놨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씨 부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연분아, 혹시 변신의 밭에다 씨 뿌렸냐? 연분이 대답했다. 그 밭이 훨씬 높고 모래 땅이길래요. 곧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요. 전씨 부인은 이마를 짚었다. 이장 영감이 헛기침을 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밭은 남의 밭이요. 올가을 수확할 때 변씨 어르신 몫을 떼어드려야 할 거요. 며칠 뒤 장마가 들이닥쳤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퍼붓는 바람에 마당 옆밭은 물에 잠기고 씨앗들은 모조리 썩어버렸다. 헌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연분이 씨 뿌렸던 변신의 묵은 밭만은 물이 쫙 빠지더니 며칠 사이 싹이 돋고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 그 밭엔 탐스러운 수수 이삭이 하늘을 찌를 듯 자라났다. 재봉이 처가 손에 뭔가 있나벼. 제가 바보가 아니라 복덩이여 복덩이. 마을에서 수근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재봉은 그 소문을 들으며 작게 웃었다. 연분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연분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앞것이 앞에 놓아둔 물 항아리를 팔꿈치로 건드리고 말았다. 항아리가 기울면서 뜨거운 물이 솟구쳤다. 마침 부엌 문턱에 서 있던 재봉이 그 물벼락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딘다. 쿵소리와 함께 재봉이 문지방 너머로 쓰러졌다. 어머님, 연분이 비명을 질렀다. 전씨 부인이 달려왔다. 재봉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으나 오른팔 손목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가뜩이나 성치 않은 손이었다. 전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연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재봉의 손목만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날 밤 전씨 부인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달이 중천에 떠 있었다. 연분은 부엌 앞 대돌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작은 어깨가 가끔씩 들썩였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내쫓아야겠다는 생각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 생각이 다시 가라앉았다. 가라앉았다가 다시 차올랐다. 저 아이를 내보내면 어디로 가겠는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됐다. 이 산고를 맨발로 넘어온 아이가 집신 한 켤레 없이 어디를 가겠는가. 전씨 부인은 입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오거라. 연분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 있었다. 어머님, 저 때문에 괜찮다. 들어오너라.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부터였다. 재봉의 손목이 생각보다 심하게 다쳐 있었다. 원래도 힘이 없던 손이었다. 지게 결박을 묶지 못하게 되자 땔감을 제대로 들고 오지 못했다. 산에 올라 땔감을 모아도 내려올 때 묶음이 풀려 절반을 흘리고 왔다. 장터에서 팔 수 있는 양이 반으로 줄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약값도 양식도 막막해졌다. 전씨 부인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그 즈음이었다. 하루는 연분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이 집에 복을 가져온다더니 가져온 게 이 꼴이구나. 말이 연분의 등에 꽂혔다.
연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날밤 연부는 헛간에 앉아 손바닥 위 돌멩이를 바라보았다. 재봉의 얼굴을 닮은 그 돌, 이 집에 남아 있어도 될까? 연부는 오래 생각했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연분이 보이지 않았다. 전씨 부인이 찾아보니 연분이 산 아래 나무꾼 노인의 움막 앞에 앉아 있었다. 오래전부터 혼자 산에서 나무를 베어온 그 노인이었다. 연분은 노인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지게 결박 묶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이 이상한 처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동안 연부는 새벽마다 그 노인을 찾아갔다. 두 손으로 직접 줄을 잡고 묶고 풀고 다시 묶었다. 노인이 알려준 방법에 아버지 따라 장터를 돌 때 배운 짐꾼 매듭을 더했다. 나흘째 되던 날 연분이 혼자 산에 올라딱감을 묶어 내려왔다. 하고 마당에 내려놓은 지게는 한 올도 풀리지 않았다. 재봉이 그것을 보았다. 말없이 지게 결박을 손으로 당겨보았다. 단단했다. 그리고 뒤돌아 연분을 바라보았다. 연분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제가 묶을게요. 전씨 부인은 그 모습을 부엌문 사이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보고 있었다. 어젯밤 차갑게 내뱉은 자신의 말이 떠올랐다. 네가 이 집에 복을 가져온다더니 전씨 부인은 안으로 들어가 된장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손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며칠이 더 지났다. 재봉이 손목을 쓸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연분이 그 뒤를 따랐다. 재봉이 나무를 고르면 연분이 지게에 실어 결박을 묶었다. 두 손이 다 필요한 일에는 연분이 나섰다.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할 때도 연분이 먼저 나섰다. 재봉이 뭔가를 말하려 하면 연분은 이미 하고 있었다. 재봉은 그것이 고마우면서도 이상했다.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걸까? 묻고 싶었으나 묻지 않았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말 대신 눈으로 보고 말 대신 몸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 세상에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재봉은 연분을 보며 처음 알았다. 어느 날 재봉이 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연분이 구렁재 중턱에서 마중을 나와 있었다. 연분아,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재봉이 묻자 연분은 반갑게 고개를 들었다. 오라버니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소매 안에서 납작한 돌멩이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오라버니 얼굴 닮았지요? 재봉은 돌멩이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어떻게 그게 내 얼굴 같소? 그냥 돌멩이 아니오. 연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꼭 오라버니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재봉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연분은 돌멩이를 다시 소매 안에 넣었다. 날 이후 재봉은 연분이 불안하거나 겁이 날 때마다 소매 안의 돌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렵 전씨 부인이 기침을 하다가 잠시 주저앉았다. 연분은 달려가 등을 두드려 주었다. 가볍게 천천히. 전씨 부인은 처음엔 손을 뿌리치려다가 그냥 두었다. 연분의 손이 따뜻했다. 기침이 가라앉은 뒤 전씨 부인이 작게 물었다. 양이 어디냐? 연분이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따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어디가 고향인지 모르겠어요. 전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다. 잠시 있다가 말했다. 그래도 이젠 여기가 있구나.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여기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전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이 집에 온 것이 싫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았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재봉이 손목을 다친 이후로 처음으로 혼자 장터에 나간 날이었다. 땔감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주막 앞을 지나는데 아는 얼굴 하나가 말을 걸었다. 재봉이 요즘 자네 처가 꽤 일을 잘한다더만. 재봉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치려 했다. 그 사람이 한마디 더 붙였다. 귀 어두운 처자가 집안에 도움이 되니 다행이구먼. 재봉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허나 속으로는 그 말이 걸렸다. 귀 어두운 처자가. 연부는 귀가 어두운 것이 맞았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를 설명하는 전부가 아니었다. 재봉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대목이요. 가을 어느 날이었다. 변씨가 전시집 살인문 앞에 불쑥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광주리 하나를 문 앞에 내려놓았다. 수수 이삭이 가득 담긴 광주리였다. 전씨 부인이 나와보니 변씨는 벌써 돌아서고 있었다. 어르신, 이건 뭐유? 변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내저었다. 그냥 두시오. 연분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왜 저래요? 재봉이 나지막이 웃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좋은 일인 것 같소. 그즈음 전씨 부인은 연분이 만든 감젓떡을 장터에 내다 팔아볼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처음 만든 그 맛이 매번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는 너무 되었고 세 번째는 풀어졌다. 연부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도전했다. 전씨 부인이 옆에 서서 말했다. 콩을 얼마나 넣었냐? 연분이 대답했다. 이만큼요. 손으로 한 움큼을 보여주었다. 전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매번 다르잖냐. 자를 써서 재야지. 연분은 자를 가져다 콩을 재보았다. 그러나 자보다 손으로 잡는 느낌이 더 정확한 것 같았다. 연부는 눈을 감고 절구질을 했다. 쿵, 쿵, 쿵. 소리가 맞다 싶으면 멈추었다. 냄새가 달라지면 멈추었다. 그렇게 손과 귀와 코로 기억해가며 5세째에 처음 그 맛이 다시 나왔다. 전씨 부인은 말없이 한 조각을 씹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잠깐 기다려라. 그녀는 보자기를 꺼내 감자떡 몇 조각을 싸기 시작했다. 연분이 물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장터에 가는 거다. 연분의 눈이 커졌다. 저도 같이 가요. 전씨 부인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따라오너라. 장터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떡장수 옆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에게 한 안악이 지나가다가 비웃었다. 아니, 이게 무슨 떡이야. 감자가 뭐 어쩌고 어째. 그러다가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손을 내밀었다. 한번 맛봐도 되겠소? 한 조각을 받아든 노인은 씹다가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씹었다. 이게 뭘 넣은 거요? 콩이요? 묘하게 맛있네. 얼마요? 그날 가져간 것이 다 팔렸다. 돌아오는 길에 전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에 쥐인 엽전을 지갑 안에 넣으면서 아주 잠깐 입꼬리가 올라갔다. 연부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였다. 약방에서 약을 지어오는 전씨 부인의 손에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집에 돌아와 연분 앞에 내려놓자 그 안에는 집신 한 켤레가 있었다.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집신이었다. 연분이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전씨 부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쉬너라. 맨발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이 집에서 전씨 부인이 연분에게 처음으로 건넨 진심이었다. 소문이 장터에 퍼졌다. 박실골 며느리가 만든 콩감자떡이 맛있다고. 며칠 뒤 장터에서 다시 내다 팔았더니 이번엔 2배를 팔았다. 전씨 부인의 기침 약값이 처음으로 끊기지 않는 달이 됐다. 재봉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다. 그러나 그날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딘가 먼 곳까지 흘러들어갔어. 박실골 며느리가 만든 감자떡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고. 그 아이가 변신의 묵은 밭에서 수수도 키워냈다고. 기어도운 처자가 그 집에 복을 가져왔다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 임달수였다. 임달수는 오래전에 그 집 살인문에서 나서며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돌아본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 집 뒤 작은 밭이었다. 오래도록 쓰지 않아 풀만 가득한 땅이었으나 위치가 좋고 햇빛이 잘 들었다. 밭을 임달수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내가 딸을 저 집에 보내면서 뭔가를 빼먹은 것 아닐까. 임달수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무렵 재봉과 연분은 산에 자주 함께 올랐다. 어느 날 연분이 산길을 오르다가 땅바닥에 초구려 앉아 나뭇가지로 흙을 쿡 찌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연분아, 어여 나뭇가지나 주워야지. 언제까지 거기서 놀 거야? 연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힘껏 나뭇가지를 땅에 찔러 넣었는데 묵직하고 텅 빈 소리가 울렸다. 연분이 2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오라버니, 땅속에 뭔가 있는데요. 재봉도 이상해서 걸어와 옆에 쭈그려 앉았다. 둘은 손톱이 닳도록 흙을 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흙빛에 얼룩진 오지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이 낡은 헝겊으로 칭칭 감겨 있었다. 연분이 조심스레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흙먼지 사이로 낡은 역전 꾸러미 하나와 비단으로 감싼 종이 몇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엽전은 큰돈이라 할 수 없었으나 약값과 관하에 문서를 확인받을 품짓 정도는 될 듯했다. 재봉이 비단을 조심스레 풀자 안에서 오래된 토지 문서와 선친의 짧은 글이 나왔다. 난리와 화재를 피해 집안의 토지 문서를 산에 묻어두니 후손이 찾거든 관하에 다시 확인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문서에는 박실골 뒷밭의 경계와 전씨 선친의 이름, 당시 고을 수령의 도장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재봉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재물을 얻었다는 뜻보다 잃어버린 집안의 권리를 되찾았다는 뜻에 가까웠다. 연분은 엽전 꾸러미를 들어보며 활짝 웃었다. 오라버니, 이거면 어머님 약도 사고 문서도 확인받을 수 있겠지요. 재봉은 그런 연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오지 항아리를 마당에 들고 내려오자 마침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뒤적이던 전씨 부인이 2 사람을 보고 말했다. 아니, 너희는 어디서 흙투성이가 돼서 오노? 재봉이 항아리를 마당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산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전씨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다. 항아리 속 엽전 꾸러미와 토지 문서를 보자 그녀는 2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아니, 이게 대체 어디서 난데냐? 땅속에서요.
연분이 장난치다가 찾았어요. 재봉이 말했다. 전씨 부인은 엽전 꾸러미를 두 손에 들어 무게를 느껴보았다. 묵직했다. 그러다가 토지 문서를 펼쳐보았다. 글자를 다 읽을 수는 없었으나 두 장이 보였다. 선친의 이름이 보였다. 전씨 부인의 눈이 흔들렸다. 재봉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것이 있으면 귓밭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씨 부인은 한참을 그 문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연분이 마당에서 덩실덩실 어깨를 들썩이며 웃고 있었다. 전씨 부인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허허, 내가 복덩이를 발로 걷어챌 뻔했구먼.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어. 전씨 집 며느리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아이 때문에 견신의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원래 그 아이를 받아들인 혼인도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으니 사실상 무효다. 이런 소문이었어.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는 물어볼 것도 없었다. 임달수가 보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 소문이 이장 영감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장 영감은 곧장 전씨 집을 찾아왔다. 내가 두 사람의 혼례를 직접 보았고 약조문까지 확인했으니 혼임이 무효라는 말은 거짓이요. 다만 임달수가 관아 아전까지 끌어들여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보니 다른 속셈이 있는 듯하오. 문서와 토지 문서를 잘 간수하시오. 전씨 부인은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장 영감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먼저 알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직후였어. 어느 날 저녁 임달수가 혼자 전씨 집을 찾아왔다. 이번엔 아전 없이 조용히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전씨 부인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씨 부인, 사실 오늘은 나쁜 뜻으로 온 게 아니요. 내 딸을 이 집에 들인 일이 너무 급하게 된 것 같아서 말이요. 그날 쓴 문서는 내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 당시 손에 있는 것은 베껴 쓴 종이에 불과하지. 아이를 도론의 집으로 보내면 원본 외상장부와 훈서 문서를 함께 불태워 드리겠소. 그러면 앞으로 누구도 이 집의 빚을 물을 수 없게 해주리다. 하지만 아이를 계속 붙잡고 있겠다면 그날 문서가 정식 혼서가 아니었다고 관아에 말할 수도 있어. 가만히 들으니 이택 아드님 손도 성치 않고 살림도 넉넉지 않다던데 아이 하나 돌려보내고 집과 밭을 지키는 편이 낫지 않겠어. 말이 끝나고 임달수가 돌아간 뒤였다. 전씨 부인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오래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재봉 생각이 났다. 성치 않은 그 손이 매일 구렁재를 넘는 그 아들이 이제 막 약값이 이어지기 시작했건만 또다시 흔들릴 것 같았다. 임달수의 말을 따르면 외상 장부도 없어지고 연분 문제도 사라졌다. 그러면 재봉의 짐이 덜어지는 것 아닐까. 전씨 부인은 저도 모르게 연분의 보따리를 꺼냈다. 헌 저고리 2벌과 새로 사준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다. 그녀는 보따리를 묶으려다 헛간 쪽을 바라보았다. 마침 연분이 소매 안에서 납작한 돌멩이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었다. 재봉의 얼굴을 닮았다며 처음 이 집에 온 날부터 품고 다니던 돌이었다. 연분은 불안할 때마다 그 돌을 만졌다. 전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저 아이에게 그 돌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물을 데워준 사람, 돌아가도 되는 집을 만들어준 사람을 붙잡는 방식이었다. 전씨 부인은 보따리를 접었다가 폰다가 했다. 접었다가 또 폰다. 오래 그러고 있었다. 그때 헛간 쪽에서 연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닭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야, 너도 배고프지? 나도 배고팠거든. 근데 밥 먹으니까 괜찮더라. 전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 아이가 이 집에 온 날 맨발이었다. 헤어진 저고리를 입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고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페랭이 꽃을 들고 왔다. 그냥 예뻐서 꺾어왔다고 했다. 아버지에게 버려진 아이가 처음 이 집 앞에서 한 일이 그것이었다. 꽃 한 다발을 내미는 것. 전씨 부인은 보따리를 도로 집어넣었다.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올렸다. 오늘 저녁은 국을 끓이기로 했다. 연분이 좋아하는 시래기국이었다. 그런데 이틀 뒤였어. 임달수가 이번엔 아전을 데리고 다시 왔다. 그리고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문 밖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전시집 뒤밭이 원래 내 것이오. 내가 선금 쳐준 땅이니 오늘 넘기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구경하기 시작했다. 재봉이 나왔다. 땅은 우리 선친 때부터 가진 밭이오. 임달수는 코웃음을 쳤다. 오른손도 제대로 못 쓰는 주제에 관아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 그 말이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들어갔다. 재봉의 얼굴이 굳었다. 전씨 부인은 손을 꼭 쥐었다. 변씨가 지나가다가 멈추어 서 있었다. 아전을 데리고 온 임달수와 두루마리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사람들 중 몇몇도 발걸음을 멈추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연분이 걸어 나왔다. 발소리가 느리고 눈빛은 맑았다. 소매 안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그 돌멩이였다. 재봉을 닮은 그 납작한 돌. 연분은 그것을 손안에 꼭 쥐인 채 임달수 앞에 똑바로 섰다. 아버지, 연분이 말했다. 잠잠해졌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아버지가 저를 이 집에 파셨잖아요. 빚 대신에요. 저도 알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임달수의 표정이 굳었다. 연분은 계속했다. 저는 지금 이 집 사람이에요. 이 집 밭도, 이 집 지붕도, 이 집 앞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다 손댈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파셨으니까요. 값은 이미 치러졌잖아요. 임달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계집이 감히 아비한테. 그래, 네가 이 집에 온 게 무슨 소용이야. 이 집이 뭘 해줬다고 네가 이 집 편을 드냐. 넌 그냥 빚값이야. 빚값이 무슨 집이 있고 뭐가 있어. 말이 마당에 울렸다. 사람들 몇 명이 눈을 내리깔았다. 연분은 그 말을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재봉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오른손을 살인문 기둥에 가져다 댔다. 힘이 없는 그 손으로 기둥을 잡았다. 떨렸다. 그래도 잡고 있었다. 임달수가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 기둥 옆을 지나야 했다. 재봉이 말했다. 내 처는 내가 지킵니다. 이 손이 허약하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려. 영부는 제 아내요. 이 집사람이요. 임달수가 비웃으려 했다. 그런데 그때 아전이 옆에서 멈칫했다. 연분이 아전에게 걸어갔다. 아전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아래쪽 도장을 가리켰다. 도장이 잘못됐어요. 아전이 눈을 깜빡였다. 연분이 계속했다. 저는 아버지가 장터에서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옆에서 먹을 갈았어요. 아버지가 문서에 남기던 수결 모양도 아전나리의 도장 모양도 알아요. 그런데 저 도장은 방향이 거꾸로 찍혔고
획 하나도 빠졌어요. 아전이 황급히 두루마리를 내리려는 순간 재봉이 방 안에서 낡은 토지 문서와 임달수가 처음 남긴 혼서 사본을 들고 나왔다. 여기 선친 때부터 내려온 토지 문서가 있어. 9일 전 수령의 도장과 밭의 경계가 적혀 있어. 그리고 이 종이에는 임행수가 연분을 머느리로 보내는 대신 외상을 없던 셈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 이장 영감이 두 문서를 받아 천천히 살폈다. 토지 문서의 경계는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뒷밭과 정확히 맞았고, 혼서 사본 아래에는 그날 동행했던 아전의 증인 도장까지 남아 있었다. 그때 변 씨가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나도 한마디 하겠소. 나는 50년 넘게 이 마을에 살며 저 밭이 전씨 집밭이라는 것을 보아왔어. 임달수가 선금을 치렀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어. 더구나 연분이는 내 밭에서 거둔 수수도 약속대로 한 톨 속이지 않고 나누어 주었어. 그런 아이가 남의 땅을 탐낼 리 없어. 이장 영감이 아전을 바라보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서가 거짓이라면 관아에 울려 조사해야 할 일이요. 아전날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시오. 저 두루마리가 정식 관문서요. 아니면 임행수가 꾸민 사문서요. 임달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아전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으나 아전은 더 이상 눈을 맞추지 못했다. 이장 영감이 다시 묻자 아전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임행수가 돈을 주며 옛 문서를 본떠 쓰라고 했습니다. 땅을 넘겨받기만 하면 제 몫을 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당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임달수가 뒤로 물러서려 하자 전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연분의 앞을 막아서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인 것은 빚 때문이었어. 허나 이 아이가 내 집 문지방을 넘어선 날부터 이 아이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빚이 아니오. 내 자식이오. 이장 영감은 임달수가 들고 온 꺼진 문서와 아전의 도장을 거두었다. 이 일은 고을원님께 그대로 아뢰겠소. 임달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전은 살려달라며 임달수가 원본 혼서와 외상장부를 품에 지니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장 영감이 당장 내놓으라고 호통치자 임달수는 마지못해 품에서 원본 혼서와 장부를 꺼냈다. 이장 영감이 장부를 펼쳐보니 전씨 집 이름 곁에는 이미 빚을 없앤다는 표시가 남아 있었다. 그는 원본 혼서와 장부, 거짓 토지 문서를 모두 거두어 들었다. 이것들은 한 장도 훼손하지 않고 고을원님께 올려 진상을 밝히겠어. 전씨 부인에게는 부본과 선친의 토지 문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임달수와 아전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인문 밖으로 물러났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들을 위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고 변 씨와 이장 영감도 말없이 살인문 밖으로 나갔다. 재봉은 기둥에서 떨리던 오른손을 천천히 떼었다. 연부는 여전히 살인문 쪽을 바라본 채 서 있었다. 손 안에는 재봉의 얼굴을 닮은 돌멩이가 꼭 쥐어져 있었고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재봉이 조용히 견의 곁에 나란히 섰다. 전씨 부인도 다가와 연분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아무도 당장 말을 꺼내지 못했다. 바람이 불어 마른 나뭇잎 하나가 살인문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한참 뒤 전씨 부인이 연분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 밥 먹어라.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 짧은 말이 이 마당에서 가장 긴 말이었다. 날 저녁 재봉과 연분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있었다. 멀리 산 너머로 노을이 치고 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연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저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죠? 재봉은 연분을 바라보았다. 잠시 있다가 말했다. 여기가 당신 집이요. 연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런데도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전씨 부인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찌감치 앉아서. 그런데 또 거리가 없어 보였다. 전씨 부인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부엌일을 했다. 그리고 밥상을 들고 나오면서 조용히 밥그릇 하나를 더 놓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하나 더 놓았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연분을 바보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전시집 며느리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름을 불렀다. 연분아 하고 변씨는 그 다음 봄에 자기 밭 한쪽을 전시집에 빌려주었다. 걸음 좋은 자리라고 수수 심기 좋다고 했다. 이장 영감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씩 웃고 지나갔다. 전씨 부인은 봄이 되자 장터에 작은 자리를 하나 얻었다. 감자떡을 팔기 시작했다. 연분이 아침마다 만들고 전씨 부인이 들고 나갔다. 어떤 날은 연분도 같이 나갔다. 처음에 비웃던 떡장수 옆자리는 한 달 뒤 전씨 집 자리가 더 붐볐다. 약값이 끊기지 않는 달이 계속됐다. 재봉은 여전히 산에 올랐다. 그러나 지게가 가벼워졌다. 아니, 사실 지게 무게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다만 돌아올 곳이 생겼다는 것이 달라졌다. 그렇게 봄과 여름이 지나고 수수 이삭이 익어가는 늦가을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앉아있던 재봉이 조용히 연분을 불렀다. 연분아, 딱 두 글자였다. 연분이 고개를 돌렸다. 재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연분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웃었다. 때 연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라버니, 있잖아요. 저 오늘부터 서방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재봉은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연분이 다시 웃었다. 서방님, 한번 불러보고는 괜히 수줍어서 고개를 숙였다. 재봉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았다. 구렁재 너머 소백산 자락에는 어느새 첫눈이 내릴 채비를 하고 있었다. 하나 이 집 마당만큼은 아직 봄이었다. 연분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마을 끝까지 퍼져나갔다.